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초거대 위협입니다. 네, 그냥 위협도 위협적인데 어마무시하게 크다. 초거대 메가 스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자는 닥터 둠으로 유명하신 누리엘 루비니 교수님이신데요. 네, 둠 이것은 이 단어를 찾아보면 파멸, 죽음, 비운, 네, 굉장히 무섭고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많이 있죠. 네, 그 이유는 이미 교수님께서 2006년도에 야, 이 주택 가격 이거 거품이 너무 심하잖아. 이러면 나중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야. 막 얘기하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야, 너는 매번 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어?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닥터 둠, 네, 그런 별명을 네,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번역하신 분 이름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박슬라. 네. 나만 테슬라가 생각이 나나? 네. 어쨌든 번역도 굉장히 꼼꼼하게 또 경제 지식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잘 괄호 안에 넣어 주셔서 읽는데 굉장히 그치 그치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위협이 있길래 이렇게 교수님은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썼을까? 이 책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인터뷰도 하셨는데, 네, 일부에서 보면, 얘들아, 부채가 정말 심각해. 네, 뭐,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가계부채, 문정권 들어올 때도, 야, 요때 누가 당선이 되든 이 가계부채 정말 심각했는데, 네,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문정권 이후에 가계부채가 더 급증했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부채가 조금 줄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어쨌든 그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다가 아주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스태그플레이션? 뭔가 알듯 말듯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는 네, 인플레이션이 들어갔겠구나. 단어를 보면 뭔가 느낌이 오죠? 거기다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경기도 침체됐는데 내가 이거 사는 물건의 가격까지 상승하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굉장히 삶이 팍팍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이 책에서는 너네가 부채 정말 거의 거저다시피 한 제로 금리, 심지어 일본에서는 돈을 너무 그 쓰지 않으니까 돈을 은행에 맡기면 야, 여기 내가 이 은행 업무 처리하는데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양적 완화로 인하여서 돈을 참 많이 끌어다 썼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얘들아, 너네 이 부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거 정말 큰일이야. 네, 그걸 경고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 저출산, 뭐 고령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더 능가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출산율이 올랐다고 제가 최근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젊은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연금은 바닥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령화 시대의 딜레마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부에서는 그럼 금융은 어때? 금융은 좀 안정적인 거야? 물어보는데 금융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기사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이제 달러가 조금 국제적으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 그리고 왜냐면 이제 아까 부채 얘기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이 국고가 바닥이 났다. 8월 말이면 바닥이 난다.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이 어떡할래? 근데 야, 지난번에 오바마 때도 막판에 어? 뭐 디폴트 되네 안 되네 하다가 결국은 타결이 됐잖아. 뭐 잘 또 넘어가지 않을까? 막판에 잘 해결이 될 거야. 네, 그런 기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달러가 지금은 기축통화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네, 또 비트코인 네, 이게 왜 그 안정적인 통화로 쓰여질 수 없는가? 네, 그것도 꼭 짚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미국에서 정말 트럼프가 어찌 보면 백인이면서 노동자 계층의 그 분노를 뒤에서 좀 긁어서 살살살 긁다 보니 그들의 분노를 좀 대변해서 샤이 트럼프 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분노한 그 이면에는 야, 내 일자리가 결국은 저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내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어, 그거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네 먼저 보호해 줄게. 이민자 들어오지 말고. 야, 그리고 공장도, 야, 왜 자꾸 해외에다 짓는 거냐. 미국, 우리나라에, 야, 미국에서 생산해. 그래야지 얘네들 일자리가 제조업이 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한창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 네, 계속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 해외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해서, 음, 물건을 조달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이게 반도체라든가 여러 자재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좀 어떻게 하면 잘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 회복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생산도 이제는 바깥에 주지 말고 근데 실제로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우리도 자체 생산하겠다 그런 기사가 몇 번 보도가 되었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좀 가게를 가계 부담을 좀 덜어주었던 이 자유무역이 이제는 종말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내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세계화의 종말이 위협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 블루칼라 좀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만 위험한 걸까? 질문을 할 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요즘에 하잖아요. 더군다나 챗 GPT 나오고 나서 그래서 여기 교수님은 그러세요. 당신이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너도 네 일자리가 굉장히 위험해. 왜냐면 알다시피 AI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지.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실업의 시대가 도래한다. 근데 저는 놀랬던 게, 이 예언이 그냥 뭐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269페이지에서 그 부분이 좀 다뤄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와, 대단하다 싶었던 게, 이미 이것을 1930년도 존 메이어드 케인스가 네, 고찰을 했더라고요. 우리 손자 세대가 경험할 경제적 가능성.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일부 독자들은 아직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자주 들을 새로운 질병, 질병이라는 것도 묘사했구나. 네, 즉, 기술적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는 노동이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속도보다 노동의 사용을 절약할 수단을 더 빨리 발견하면서 생기는 실업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실업이 생길 것이다를 와, 1930년도에 이미 예견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화이트 칼라 너네들도 굉장히 위기야. 그런 맥락에서 책에서는 이제 383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회계 감시관이라든가 심지어 당신이 뇌부냐 외과 일을 하더라도 너의 잡이 안정적이진 않아. 이런 노동자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정말 주변에 보면은 의대 가기 위해서 네, 삼수는 기본이고 네, 사수, 네, 오수, 육수 와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학원에서도 네, 양심이 찔렸는지 뭐 삼수까지만 거기서 해서 그냥 끝나면 거기선 끝나야 되는데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 씁쓸한 네, 자조적인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의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인구가 줄면 이러다가 다 죽고 닥터 장만 남는 거 아니야? 장의사? 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초등 의대반 뭐 하는 거지? 아,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닥터도 보장을 못 한다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 앞으로의 이 다가오는 미래에 누가 안전한 거야? 네, 그것에 해당하는 대답은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이걸 말할까 말까? 네. 네, 여기선 이렇게 나와요. 네, 뭐 알려드리는 김에 인적 자원 분포의 상위 5%에 속한다면 당신은 이 AI가 얼마나 발달을 하든 안전하다. 그래서 그러면 인적 자원 분포의 상위 5%? 이게 약간 좀 어떠세요?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5%도 됐다 멀지만 감이 뭐야 인적 자원. 그래서 이거 HR 휴먼 리소스 이걸 그대로 번역한 건가? 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자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상품이나 자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위 인재 5%면 안전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저는 사실 요 부분보다 당신이 지금 부가 상위 5%라면 안심해도 된다. 요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요건 제가 박슬라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어, 이 인적자원 분포의 5%라는 게 역량의 5%냐. 근데 또 역량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그게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은 네, 이 상위 5%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네, 역량보다 당신이 상위 5% 부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8장 AI와 사라진 일자리 넘어가면서 이것만 위협이 되느냐? 아니다. 지금 봐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응? 이 지정학적 갈등,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잖아. 그래서 어, 중국이 굉장히 야심이 크고 기술도 많이 발달했어. 미국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 중국을 무시하지 마. 네, 약간 그런 톤으로 네, 교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는 이 유발 하라리가 사피언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때 당시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평화롭고 풍족한 시대야. 역사상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시기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효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쟁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때 유발 하라리 저자는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그 독서 모임에서 같이 나눌 때
그래서 전쟁 날 수 있잖아.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야, 전쟁 안 난대. 여기 유발 하라리가 그랬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이 저자 되시는 교수님도 위협이다. 거기다가 이제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되고 있다. 정말 온난화, 환경오염 심각하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였어요. 이제 27페이지에서 보시면 얘들아 여기 봐봐. 세계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잖아. 그런데 부채는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니? 정말 이거 위협적이지 않니?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율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증가했나 감소했나? 네, 매년 뭐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네, 올해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때 10,000원이 안 될 것 같다. 서로 밀당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일본 네, 와세다 국제학술원 교수님 되시는 박상준 그 논설위원께서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설을 쓰셨는데 오피니언에 일본보다 잘 사는 한국 무엇이 문제일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야,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보다 높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야, 정말 그래? 그런데 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네, 요건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래서 부채가 많은 건가? 네,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너네 부채 이렇게 많은데 금리 인상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응?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리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오르다가 이제 다시 또 꺾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워낙에 모르겠어요. 실리콘밸리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원래 추구하던 바 그대로 금리를 더 올려서 뭔가 긴축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으로서는 그 작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5%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5%대 찾아보기 힘들고 네, 결국은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더 빌리기 쉬우니까 빌려서 부채는 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거품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그 또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 신문 기사에서 강남 뭐 서초 잠실 이쪽 집값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다. 반등의 기호로 봐야 되나 그런 신호일까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집값이 많이 비싸긴 비싸죠. 네. 빠져야 정상인데 금리가 안 올라가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 많이 빌리겠지. 지금 무주택자로서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어떤 그 핑크 팬더님이었나?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주택자 관점에서 집을 사야 될 때는 언제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네,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집을 사야 될 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데 맨 뒤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재테크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주식 같은 거 얘들아 만약에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면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거를 이게 하락할지 어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오를 것 같은 주식은 빨리 산대. 살 때는 오를 것 같죠. 근데 안 오르고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인 게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앞에 그런 분석은 네 맞는데 많이 좀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산, 빈부격차, 그리고 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비하고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은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조적으로 뭔가 자족을 하자, 만족하자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거나,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새 지구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뭔가 거대한 하나의 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게 아쉬웠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권력을 쥐게 될 거야." 했다면 차라리 그 "AI 관련된 주식을 찾아서 주주가 되어라." 요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아 저도 결국은 재테크로 갔나요? 네. 어쨌든 고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한 번쯤 우리가 너무 이 현상에만 코를 박고 살아갈 때 앞으로 다가올 그 위험이 무엇인가. 네. 한 번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요걸 바라보는 데는 이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둠 교수님, 누리엘 루비니 교수님의 초거대 위협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